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웅이 명멸하던 삼국시대의 역사를 소설 삼국지연의가 아닌 진수가 저술한 삼국지를 토대로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서진시대의 역사가인 진수가 위, 촉한, 오, 세 나라의 흥망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삼국지연의는 한 명의 작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지요. 삼국지연의의 작가로 알려진 나관중은 사실 삼국시대의 역사를 이야기체로 정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각색한 것이지 창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편에서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야기의 연결을 꾀하고 듣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덧붙인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황건적의 출현. 후한이 후기에 들어서면서 외척과 환관들의 바로로 정치와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에 걸친 이른바 당고의 화로, 정정은 더욱 불안해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다. 당고의 화는 환관들이 자신들의 전횡을 비판하는 유학자, 선비들을 두 차례에 걸쳐 탄압한 사건으로 100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800명 이상이 금고처분, 즉 벼슬에 나가지 못한다는 처분을 당했다. 이로써 환관들의 전제체제가 확립되었다. 참고로 당고의 화는 진시황제의 분서갱유에 필적하는 사상탄압으로 유교국가를 표방하는 후한왕조의 자살행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환제가 죽고 12살의 영제가 즉위하였으나 환관의 전횡에 따른 정치의 혼란과 부패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대변하여 하북거룩현에서 장각을 우두머리로 하는 태평도와 이 태평도를 신봉하는 황건적이 봉기함으로써 후한은 큰 환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규모로 볼 때 황건적에 나는 후한 최대의 농민봉기였다. 황건적의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하였으며 세력 범위도 무려 6개 주에 걸쳐 후한 지방군의 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한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은인자중하고 있던 영웅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 한편으로는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렸다. 조정은 황보숭과 노식에게 토벌군을 편성하여 황건적 토벌에 나서게 했으나 노식은 감독관으로 나온 환관좌풍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그의 모함으로 소환되었다. 노식의 후임으로 동중낭장 동탁이 임명되었으나 그 역시 머지않아 소환되었다. 한편 황보숭은 장각의 동생 장량을 격파하고 병사한 장각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목을 베었으나 역시 환관들의 시기로 인한 모함에 의해 거기장군직을 박탈당하고 시급이 삭감되었다. 185년 황건적이 토벌되자 토벌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량 이하 12명의 환관들이 토벌 작전을 지휘했다는 공로로 여루에 봉해졌다. 이로써 환관들의 바로와 횡포는 계속되었다. 황건적의 토벌을 계기로 천하는 영웅이 할거하는 천하통일 쟁패전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천하통일 쟁패전의 무대 뒤에는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이 있었다. 참고로 후한 중기에 5,600만 명이었던 인구는 후한 말 황건적의 난이 발발한 혼란기에 3천만 명으로 줄었으며 삼국이 정립하던 시기에는 1,600만 명으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제2장 외척 하진의 백일천하. 189년 영제가 3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영제의 후궁이었던 도축업자의 딸 하씨가 낳은 황자변이 즉위하였으며 하씨는 황태우가 되고 오빠 하진은 대장군이 되었다. 황자변은 후에 소제 혹은 폐제로 불렸다. 영제의 생모는 동태우였는데 동태우는 영제가 죽자 황후의 경력 없이 태왕태우가 되었으며 영제의 후궁 왕씨가 낳은 협을 왕씨 대신 키웠다. 같은 후궁이었던 하씨가 후궁 왕씨를 질투하여 독살했기 때문이다. 변은 즉위 당시 14세였으며 이복 동생 협은 9세였다. 영제는 죽기 전 제1을 이을 후계자로 총명한 협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인 변을 황태자로 세우는 것을 주저하여 황태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다. 그래서 서원 8교위의 총수로서 당시 최대의 실력자였던 환관 건석에게 협의 장례를 부탁하고 죽었다. 이에 건석은
변의 외삼촌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하진을 꿰어내어 죽이려 했다. 그러나 건석의 부하 중에 하진의 고향 사람이 있어 이 사실을 하진에게 눈짓으로 알려주는 바람에 하진이 눈치를 채고 도망쳐버려 건석의 하진 제거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장남 변이 즉위하자 하진은 실권을 장악하고 건석에게 복수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원소가 나라를 좀먹고 있는 환관의 무리들을 주살해야 한다고 하진에게 권했다. 원소는 하북의 명문호족 출신으로서 당시 하북지방 최대의 실력자였으며 원술은 그의 사촌동생이었다. 변이 즉위한 지 13일째 되는 날, 건석이 하진에게 체포되어 주살되자 위기를 느낀 환관들은 동태우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동태우가 철석같이 믿던 동태우의 동생인 거기장군 동중이 하진에게 선수를 치려다 오히려 포위되어 자결하였으며 동태우 역시 유폐되어 슬픈 나날을 보내다 갑자기 죽었다. 참고로 삼국지연의에는 동태우가 하진에게 독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하진은 모든 환관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하진과 달리 하태우와 그의 어머니 무양군, 동생 하묘 등은 환관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진의 행동을 은근히 견제하였다. 또 하태우는 어린 변을 대신해서 수렴 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하진의 거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소는 중원의 맹장과 호걸들을 불러 모아 하태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참고로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조조가 환관들의 우두머리만 처형하면 되는데 무슨 대병력이 필요하냐며 비웃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나친 준비로 시간을 끌면 오히려 계획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관 제거 작전이 실패할 것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편 하동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사태를 관망하던 동탁은 하진의 요청으로 병력을 낙양으로 이동시켜 낙양성 인근에 진을 치고 대기했다. 그러나 하진의 우유부단으로 결행이 늦어지고 결국 계획은 누설되었다. 동탁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사이에 환관들은 선수를 쳤다. 그들은 하태우의 명령을 빙자하여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오던 하진을 가덕전 앞에서 습격하여 목베어 죽였다. 하진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궁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원술과 하진의 부장 오광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원술과 오광은 부대를 거느리고 궁으로 난입하여 모든 궁궐문을 잠그고 궁전 안을 수색하여 환관이란 환관은 모두 잡아 죽였다. 이에 십상시 조충 등 환관 2천여 명이 주살당했고 수염이 없다 하여 환관으로 오해받아 죽은 자들도 부지기수였다. 십상시 중에서 살아남은 장양과 단규는 황제와 황제의 동생 협을 데리고 궁전을 탈출하여 도망갔으나 추격군에 쫓기자 변과 협을 버려두고 강에 투신하여 자살했다. 어린 황제 형제 변과 협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오다가 낙양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오던 동탁과 마주쳤다. 동탁은 변과 협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와 변을 패하고 협을 황제로 세운 후 전권을 장악한다. 협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가 되었으며 이로써 동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원래 동탁의 군대는 불과 3,000명뿐이었지만 죽은 하진 형제의 병력을 자연스럽게 거두고 여포를 시켜 집금호 정원을 제거한 후 그 군대까지 흡수하니 중원의 다른 호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대군을 건네게 되었다. 제3장 동탁의 전권 장악. 전권을 장악한 동탁은 먼저 하태우와 하태우의 어머니 무양군을 독살하였다. 또한 당고의 화를 입고 희생된 자들의 명예와 직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등장이 후한 초기의 호족 정권의 부활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승상이 되었다가 전한 후한을 통틀어 한신, 장량과 함께 한나라의 삼걸로 꼽히던 소아 외에는 전례가 없었던 상국의 자리에 스스로 오른다. 참고로 한왕조 최고의 직위였던 상국은 소아와 조참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지요. 원소는 이러한 동탁의 전횡에 반대하여 낙양을 떠나고 원술 역시 남양으로 철수했다. 권력을 장악한 동탁은 진군교이었던 조조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조조는 이를 거절하고 성을 탈출했다. 그리고 진류로 도망가 가산을 털어 5,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세력 구축에 나선다. 동탁은 낙양으로 들어와 전권을 장악하고 살인,
약탈, 도굴, 방화, 축제 등 온갖 폭정을 휘둘렀다. 동탁의 독재와 잔혹상에 백성들은 치를 떨었으며 각지에 할거하고 있던 지방의 군벌들은 190년 정월 명망이 높은 원소를 대장으로 하는 동탁토벌군을 편성하였다. 동탁토벌군은 장안과 낙양의 중간 지점인 함곡관 동쪽에서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관동군이라고 불렀다. 동탁은 농서 출신이었기에 그의 세력 기반은 농서 쪽에 있었다. 그런 동탁은 낙양에 있다가는 관동군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립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참고로 농서는 섬서성의 서쪽, 즉 한중 서쪽 지방을 말하며 오늘날의 감숙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90년 2월 동탁은 헌제를 모시고 낙양을 떠나 자신의 세력 기반과 가까운 장안으로 천도를 단행하는데 낙양 사방 200리를 불태워버리고 낙양 일대의 백성 수십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한편 동탁토벌군의 맹주격인 원소는 이때부터 스스로를 거기장군이라고 일컬으며 본격적으로 세력 확장에 나섰다. 관동군의 일원으로 가장 먼저 낙양에 들어온 군벌은 순견이었으나 낙양은 이미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관동군은 저절로 해산하였으며 이후 군웅할거의 시대로 접어든다. 제4장 군웅할거의 시대. 192년 조조는 항복을 받아낸 황건적 잔당 30만 명 중 정예병을 자신의 휘하로 받아들여 강력한 청주군을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력 확대에 들어갔다. 이때 동탁은 장안 일대에서 약탈과 도굴 등으로 재물을 모아 25만 명의 농민들을 동원하여 장안에서 130km 떨어진 미성에 미호라고 부른 저장고를 구축했다. 그는 이 창고에 30년분의 식량, 금 213만 근, 은 9만 근 등을 쌓아놓고 이를 미천으로 천하의 패자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동탁의 포악함에 민심은 동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동탁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탁의 시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탁의 부장 여포는 이를 동탁에게 들킬까봐 매우 두려워하였고 동탁은 동탁대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여포에게 화극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이렇게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사이를 사도 왕윤이 이간질함으로써 여포는 마침내 동탁을 황궁에서 주살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참고로 삼국지연의에서는 왕윤이 딸처럼 아꼈던 각이 초선을 시켜 여포와 동탁을 이간시키고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무튼 동탁은 제거되었으나 동탁의 부장이었던 이각과 곽사가 이끄는 동탁의 잔당이 장안을 공격하여 왕윤을 죽이고 권력을 다투는 바람에 장안은 다시 혼란에 빠진다. 이각과 곽사 사이에서 인질처럼 끌려다니던 헌제는 196년 낙양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초급 목피로 생명을 부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각지의 호족과 군벌들은 자신의 기반을 구축하고 실력을 쌓는 등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어 몰락해가는 황제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하남 중부 일대에서 세력을 모으고 천하의 대세를 관망하고 있던 조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낙양으로 와서 헌제를 모시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조조는 강력한 청주군을 바탕으로 서주의 도겸, 회남의 원술, 완성의 장수, 여포 등 대소군벌을 차례로 물리치고 황하 중하류에 걸치는 광대한 세력을 확보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조조는 소위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영을 내리는 전략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원소는 황하의 중류 및 하류 이북지방에서 대소군벌과 호족들을 복종시켜 최강의 실력을 가진 군벌로 군림하게 되지만 조조의 급속한 세력 확장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원소는 196년 현재의 북경 일대인 유주를 근거로 원소를 위협하던 공손찬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 즉시 10만의 정예군을 남하시켜 조조와 자웅을 겨루려 나섰다. 제5장 관도대전과 조조의 급부상. 조조와 원소 두 사람의 대결은 공손찬이 멸망한 다음해인 200년 황하 남한의 관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관도대전으로 삼국지의 3대 전투 중의 하나이다. 참고로 관도는 오늘날의 하남성 중무현 일대이지만 황하의 잦은 범람으로 지형이 변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소의 군사력은
외형적으로는 강하게 보였다. 그러나 원소는 성격이 교만하여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곧맞춰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순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원소군은 초전의 대장 알량을 2차 전투에서 명장 문추를 잃었는데 알량을 뺀 조조군의 장수는 관우였으며 문추를 뺀 장수는 서왕이었다. 참고로 삼국지연의에서는 관우가 알량과 문추를 베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조조가 내려준 술잔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로 관우의 뛰어난 무용을 묘사했지요. 이보다 앞서 이름뿐인 황제언제는 외척인 동승과 상의하여 역적 조조를 쳐 없애라라는 밀조를 유황숙으로도 불리던 유비에게 내렸으나 이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조조는 유비를 공격한 바 있었다. 세력이 약했던 유비는 조조의 공격을 받아 관우는 조조의 포로가 되고 장비는 산중으로 은신하여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유비는 원소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 원소에게 의탁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관도대전이 있기 얼마 전의 일이었다. 한편 조조에게 포로가 된 관우는 조조의 설득을 받아들여 유비의 소재를 알게 되면 유비를 찾아간다는 조건으로 조조에게 잠시 의탁한 바 있었다. 이후 관우는 관도의 대전이 끝나자 조조와의 약속대로 조조와 허창의 파른교에서 작별하고 유비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조조의 마음이 변하여 조조가 보낸 장수들이 5개의 관문에서 관우를 저지하자 관우가 6명 장수들의 목을 베는 유명한 오관육참의 고사를 남기게 된다. 이런 관우의 활약으로 초전의 알량과 문추를 잃은 원소군의 사기는 떨어져 갔으나 병력과 군량의 우세를 믿은 원소는 지구전으로 조조가 피폐해지기를 기다려 공격해야 한다는 감군 저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서둘러 조조군을 공격하려고 했다. 또 군사인 허유가 조조군의 텅 빈 후방으로 기동하여 조조의 본거지인 200리 밖에 허창을 기습하자고 한 계책도 물리친다. 양군은 반년 이상 대치하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조조는 군량이 부족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군대를 철수시킬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허창의 순욱에게 사람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순욱은 먼저 군사를 철수시키는 쪽이 반드시 패할 것이며 좀 더 굳게 지키고 있으면 원소군 내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서면으로 알려왔다. 조조가 순욱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수를 늦추고 있을 때 원소군의 군사 허유가 원소로부터 추방되어 조조에게 의탁해왔다. 허유는 원소군의 군량과 물자가 쌓여있는 오늘날의 하남성 연진연인 오소를 기습할 것을 조조에게 권하며 조조도 이에 따른다. 원소는 조조군이 오소를 기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크게 놀랐다. 그러나 원소는 오소의 수비를 지원할 병력으로 소수의 병력만을 보내고 전군의 주력 부대에게 조조의 관도진지를 신속히 공격하여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조조군의 본진이 위태로워지면 오소를 기습하러 간 조조의 부대가 철수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원소군은 맹렬히 조조군의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조조군은 방어만 할 뿐이었으며 나가 싸우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조조군의 본진이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조조군의 기동부대가 오소를 습격하여 원소의 군량과 물자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오소가 불탔다는 소식에 원소군은 크게 동요하고 제1선의 주장 장압 등은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이에 조조는 진지에서 나와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사기가 크게 떨어진 원소군은 10만 가운데 7만이 전사한 가운데 원소는 800명의 기병에게 호위되어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도망쳤다. 원소는 2년 후에 죽고 그의 아들들이 저항을 계속했으나 형제간의 불화로 얼마 후 조조에게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로써 재력과 지략을 바탕으로 황하 북쪽의 최대 군벌인 원소를 관도의 대전에서 물리친 조조는 후한 13주 가운데 연주, 기주, 청주, 유주, 병주의 5주를 장악한 최강의 실력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조조가 차지한 5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중원지역이었기 때문에 천하의 반을 완전히 장악한 셈이 되었다. 이로써 조조는 삼국지의 다른 주역인 유비와 손권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게 된 것이다. 제6장 관도대전 당시의 유비와 손권. 유비의 자는 현덕으로 전한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었으며 황건적의 난 때 관우,
장비와 함께 교위 추정의 토벌군에 종군하여 그 공으로 안희연의 현위가 되었다. 동탁군을 토벌하기 위해 관동군이 편성되던 시기에는 공손찬에 의탁하고 있다가 다시 서주목 도겸에 의탁하였으며 도겸이 죽자 서주를 차지하였다. 이때 조조는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유비와 연합하였으나 유비는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기고 조조에게 의탁하게 된다. 이름뿐인 황제 헌제는 조조에게 의탁하고 있던 유비에게 조조를 없애라는 밀조를 내렸으나 사전에 조조에게 발각되었다. 조조의 공격으로 형제와 같은 관우, 장비와 헤어져 홀로 떨어진 유비는 원소에게 의탁하게 된다. 참고로 삼국지연의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허구입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후한말에 혼란했던 시기에 유비는 천하의 호걸과 교류했으며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그의 밑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관우, 장비와는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잘 정도로 유달리 친하여 그 사이가 형제와 같았다고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관도의 대전에서 원소가 대패하고 알량과 문추를 벤 장수가 유비의 형제와 같은 사이인 관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면목이 없어진 유비는 원소 곁을 떠나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다. 관우도 알량과 문추를 뺀 공으로 조조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유비와 다시 결합하게 된다. 유비가 형주로 의탁해오자 유표는 소수의 병력을 유비에게 주어 하남성 양양 북쪽에 있는 신야를 지키게 하였다. 유비가 큰 뜻을 품고 일어난 후 신야로 오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비의 명성은 널리 알려지긴 했으나 안정된 세력 기반을 가지지 못한 형편이었다. 신야에 정착한 유비는 비로소 자신을 도와줄 인재를 구하러 나서게 되었다. 이때 유비는 양양 땅의 사마위, 영천사람 서서 등의 추천으로 당시 봉추로 불리던 방사원과 함께 복룡으로 불리던 제갈공명을 얻게 된다. 이때가 207년이었다. 제갈량의 자는 공명으로 낭야군, 즉 오늘날의 산동성 기수연 출신이다. 17세 때 부모와 사별하고 오늘날의 호북성 양번인 융중에 초막을 짓고 경전과 사설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이나 연나라의 명장 아기에 비유하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삼고초려를 받고 천하삼분지 계책이라고도 불리는 융중대책을 제시한다. 삼국지의 또 한 사람의 주역인 손권은 황건적 토벌에 공이 많은 손견의 둘째 아들이었다. 손견이 황조와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자 첫째 아들 손책이 17세의 나이로 손견의 뒤를 이었다. 손책은 남양에 있는 원술에게 찾아가 아버지 손견의 군사 5,000명을 되찾고 이를 근거로 강동 지방을 평정하고 조조의 거점인 허창을 공격할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손책은 일찍이 손책에게 멸망당한 예군태수 허공부하의 기습으로 후사를 19세의 손권에게 맡기고 26세의 나이로 죽었다. 손책을 이은 손권은 나이가 어렸으나 장소, 주유, 노숙 등 선대 신하들의 보좌와 여몽 등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회계, 오, 단양, 예장, 노강 등 양자강 중류에서 절강까지 세력을 펼쳐 대업을 준비해 나가게 된다. 참고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184년을 기준으로 조조 30세, 유비 24세, 손견 29세, 손권 3세, 제갈공명 4세였으며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난 것은 유비의 나이 47세, 공명의 나이 27세 때였습니다. 제7장 천하를 가른 적벽대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물리친 8년째인 208년, 조조는 중국 북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형주와 강동을 집어삼켜 천하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려 기도하였다. 이때 형주의 유표가 죽고 유표의 차남인 유종이 그 뒤를 이었으나 유종은 조조의 100만 대군이 남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비밀리에 사자를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이로써 유비가 있던 신야일 때는 북에서 내려오는 조조군과 남쪽의 유종군에게 완전히 협공당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유비는 군사상의 요지이자 중요 보급기지였던 강릉성으로 급히 퇴각하였다. 참고로 강릉성은 오늘날의 형주시로서 관우가 정성을 다해 쌓았다는 강릉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비가 강릉을 향해 퇴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조조는
5천 기병으로 주야를 쉬지 않고 300리 길을 달려 오늘날의 호북성 당양시 인근인 장판파에 이르러 유비를 포착하고 공격을 가하였다. 유비는 장판파의 싸움에서 대패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곤욕을 겪었다. 유비는 지름길을 따라 유표의 장남, 유기가 주둔하고 있던 오늘날의 한구에 해당하는 하구로 도망쳤다. 참고로 장판파의 싸움에서 조자룡이 조조의 추격군을 물리치고 유비의 가족을 구해낸 이야기나 장비가 당양교 위에서 조조의 대군을 호령으로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삼국지연의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조의 백만대군 남하 소식을 접한 손권은 군대를 오늘날의 강소성 구강시인 시상에 주둔시키고 노숙으로 하여금 정세를 탐지하도록 하였다. 노숙은 정세를 탐지하기 위해 북으로 올라가다가 남으로 내려오던 유비를 당양에서 만났다. 노숙은 유비에게 장강남한의 번구까지 일단 후퇴한 후 손권의 군사와 연합해서 조조에 대항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손권은 조조 대군의 남하 소식에 놀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오나라의 힘을 빌리기 위해 손권을 만나러 와 있던 제갈공명은 조조가 장강을 따라 내려와 강동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강동에 힘을 기울여 조조에게 대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조조에게 치욕스럽게 항복해야 한다고 손권을 설득했다. 이에 손권은 조조에게 맞서 싸울 것을 결심하였으나 조조가 손권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오자 겁을 먹은 신하들은 항복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손권 역시 동요를 느낀다. 그러나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던 주유가 조조의 100만 대군은 숫자뿐이며 자신에게 수만 명의 정병을 주면 수전에 약한 조조군을 하구에서 격파하겠다는 강경론을 펴자 손권은 마침내 조조에게 대항하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 정보를 부도독, 노숙을 창군교위로 임명하고 3만의 군사를 주어 유비의 수상부대와 공동작전으로 조조에 대항하도록 하였다. 이때 오림의 강원덕에 포진하고 있던 조조군의 병사들은 모두 북방 출신으로 남방의 기후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퉁토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배멀미로 고통을 받는 등 사기가 떨어져가고 있었다. 참고로 오림은 오늘날의 호북성 가어현, 양자강 연안의 적벽에서 북쪽으로 마주 보이는 강안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배를 하나로 연결한 연안선을 만들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조조가 연안선을 만들었다는 첩보를 들은 주유의 부장 황계가 화공책을 건의했다. 주유는 황계의 화공책을 받아들여 몽충과 투함의 기름을 가득 싣고 조조에게 항복하러 가는 채하다가 조조군 앞에서 몽충과 투함의 불을 질러 조조군의 연안선에 충돌시켰다. 그리고 후미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뒤따르던 쾌속선이 조조군에게 돌진하였다. 마침 불어오는 세찬 동남풍에 조조군의 연안선은 거세게 타올라 아비규환이 되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의 목숨을 잃었다. 조조는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북쪽으로 도망쳤다. 적벽대전을 계기로 유비는 제갈공명의 계책에 따라 손권으로부터 형주와 익주를 빌려 발판을 굳혔다. 그리고 손권은 강동을 굳게 지켜 동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참고로 앞에서 얘기한 적벽대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벽대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사가 아닌 삼국지연의의 기초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사에는 적벽대전의 경과가 매우 간략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삼국지연의는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 위해 허구와 과장을 많이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적벽대전의 모습을 삼국지 위서의 무제기, 촉서의 제갈량전, 오서의 주유전의 기술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조가 적벽에 도착하자 손권은 주유, 정보, 노숙 등에게 수군 3만을 거느리고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하도록 하였다. 주유와 정보가 좌우 도독이 되어 각각 10,000명을 거느리고 유비와 함께 진격하였는데 적벽에서 조조군을 만났다. 이 적벽 싸움에서 손권과 유비 연합군이 크게 이겨 조조군의 배를 불태웠다. 이때 조조의 군대에는 이미 역병이 크게 유행해 병사들이 많이 죽은 상태였다. 조조는 남은 함선을 불태웠으며 패한 군대를 이끌고 업으로 돌아갔다. 유비는 형조와 강남의 여러 군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이 역사상 유명한 적벽대전에 대해 사서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만일 이 싸움에서 조조가 승리하였다면 중국은 이 시점에서 통일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적벽대전은 삼국이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8장 계략에 빠진 관우의 죽음. 제갈공명의 천하삼분 계책은 사실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그 상대는 조조임에는 틀림없었으나 그 힘에 있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선 손권과 연합하여 조조를 물리쳐야 한다는 계책이었다. 그러나 조조 역시 손권과 연합해서 유비를 우선 제거하자는 구상이었고 손권과 유비 사이에도 형주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형주의 본래 주인은 유표였는데 그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했고 조조는 적벽의 싸움에서 주유가 거느린 수군에게 패주하였으므로 손권은 유비가 아닌 자기가 형주를 차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미 유비는 형주를 차지한 후 다시 강남의 여러 성을 공격하여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유비는 방통의 계책에 따라 형주는 제갈공명과 관우가 지키게 하고 친이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파군으로부터 촉군으로 들어가 유장을 물리치고 성도에 입성하여 마침내 익주를 점령하였다. 손권은 이러한 유비의 세력 확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유비는 상수를 경계로 형주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손권과 타협하고 촉으로부터 한중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한 후 스스로 한중왕이 되었다. 주유는 적벽대전이 끝난 다음에 36세의 나이로 죽고 노숙이 손권을 보좌하게 되었으며 제갈공명이 촉의 성도로 돌아온 것은 214년이었다. 이보다 2년 전 손권은 건업을 근거지로 정하였으며 이로써 위, 오, 촉한의 삼국정립이 성립되게 되었다. 217년에는 노숙이 죽었다. 219년 형주를 점령하고 있던 관우에게 위협을 느낀 손권과 조조가 동맹을 맺어 삼국의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관우가 지키고 있었던 촉의 형주 경영의 중심지는 강릉이었으며 오나라의 형주 경영의 중심지는 여몽이 지키고 있는 육구였다. 관우는 오나라의 맹장 여몽의 육구를 경계하면서도 조인이 지키고 있던 북쪽 조조 세력의 남방 전초기지인 번성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관우는 맹장 여몽을 의식해 주력을 강릉성에 남겨놓고 번성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관우가 강릉성으로부터 북상하여 번성의 전초기지인 양양을 탈취하자 조조도 관우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다. 번성이 탈취당하면 허창까지는 산하를 행군거리였기 때문이다. 관우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조조는 허창에 있던 도읍을 딴 곳으로 옮겨 관우의 예봉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마이가 손권에게 사람을 보내 관우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유도하자고 계책을 올리자 이를 따랐다. 이미 2년 전인 219년 조조와 손권은 관우에게 위협을 느껴 동맹을 체결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계책은 실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관우가 번성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육구의 지휘관이 여몽에서 육손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는 관우를 방심시키려는 여몽의 계략이었다. 여몽의 계략대로 여몽이 두려워 강릉성에 많은 병력을 남겨놓았던 관우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방심하였다. 무명인 육손의 실력을 무시한 관우는 강릉성에 남겨놓은 병력에게 북상 명령을 내려 강릉성은 거의 비어버렸다. 번성을 공략하고 있던 관우는 강릉성에서 많은 병력이 도착하자 용기백배하여 조인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번성을 함락시키기 일보 직전에 강릉성이 오나라의 군대에게 함락되었으며 적의 사령관은 육손이 아니라 여몽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릉성을 지키고 있던 미방과 부사인이 관우를 배반하고 성문을 열어주었으며 교체된 줄 알았던 여몽이 다시 나타나 강릉성을 쉽게 점령해버렸다는 것이다. 미방과 부사인은 강릉성에서 관우를 보좌하던 부장이었으나 불성실한 물자 준비 등으로 관우에게 추궁당한 바 있었다. 그런 관우가 번성을 공략한 후 돌아와 시죄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관우를 배반한 것이었다. 강릉성에는 관우를 비롯한 장수들과 병사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번성 점령을 거의 앞두고 있던 관우군은 강릉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갑자기 사기가 크게 떨어져 강릉으로 퇴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릉성은 이미 여몽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쾌각하던 관우군은 할 수 없이 양양과 강릉성의 중간쯤에 있는 당양 인근의 비좁은 맥성으로 들어가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나라의 사령관 여몽과 부사령관 손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게 되고 좁은 맥성 내에 식량과 물이 떨어져 가자 맥성을 탈출하여 위험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겨우 맥성을 탈출한 관우군은 여몽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관우는 여몽의 군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관우는 양아들 관평과 함께 목이 베어졌고 그 머리는 낙양의 조조에게 보내졌다. 뜻밖의 성과를 올린 손권은 유비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바쳐 화를 그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관우를 죽인 책임을 조조와 나누려 하면서 동시에 유비의 증오심과 복수심을 조조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조조는 관우에게 제후의 예를 갖추어 낙양에서 극진히 장사 지냈으며 손권 역시 관우의 머리 없는 시신을 잘 수습하여 제후의 예로서 정성껏 장사 지낸 후 당양의 좋은 자리에 묻어주었다. 이때가 219년 12월이었으며 관우를 목뺀 손권의 군대는 유비가 지배하던 형주 일대를 무난히 차지하였다. 참고로 송권은 관우를 목뺀 여몽을 봉작하려 하였으나 그 이전에 42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었으며 부사령관 손우 역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관우의 혼백이 이들을 저주한 때문이라고 믿게 되어 관우가 민간으로부터 무신으로 추앙받고 중국 전역에 관제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제9장 황제 행세를 하던 조조의 죽음. 219년 관우와 양아들 관평의 목은 낙양으로 보내졌으며 다음해 정월 조조는 낙양에서 손권이 보내온 관우의 머리를 확인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달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조조는 208년에 승상이 되었으며 213년 위궁이 되었다가 216년 위왕을 칭하였다. 천자가 타는 것과 똑같은 수레를 탔고 같은 관복을 착용하였으며 거동할 때는 경호병을 앞세웠다. 그의 아들 조비도 왕태자라 일컬었다. 조조가 죽자 조비가 뒤를 이었다. 220년 위나라의 군신들은 헌제를 협박하여 제의를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물려주게 하였다. 조비는 나라 이름을 위라고 고치고 도읍을 낙양에 두었으니 이로써 오랫동안 명맥만을 유지해오던 후한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참고로 역사에서는 조조의 위나라를 다른 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조위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치열한 지략 싸움 끝에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낸 사마에, 즉 사마중달은 조비의 아들 조예가 죽은 후 실권을 잡았으며 그의 손자 사마염이 위의 마지막 황제 조안으로부터 강제로 선양받아 진을 건국했다. 참고로 역사에서는 이를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위나라는 4대 40년의 단명왕조로 끝났다. 한편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는 조비에게 제의를 물려준 후 사냥궁으로 봉해져 조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 221년 위나라의 조비가 헌제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에 한중왕 유비는 천자의 죽음을 온 나라에 공표하고 자신도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헌제에게 효민왕제라는 시호를 올리는 한편 221년 성도에서 나라 이름을 촉한 연호를 장무로 정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때 승상에는 제갈공명, 사도의 허정, 부인 오씨를 황후로 아들 유선을 황태자로 세웠다. 이어서 222년 손권도 건업을 근거지로 하여 정식으로 오나라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 제10장 이릉대전과 유비의 분사. 유비는 오나라와 화친하여 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제갈공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우의 죽음을 치욕으로 생각하여 일대 복수전을 준비하고 장비에게도 동원령을 내렸다. 장비는 이를 갈며 복수전 준비를 서둘렀으나 출병에 앞서 불행히도 그의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장비는 촉의 낭중성을 7년여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관우가 오나라와 싸우다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자 장비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평소에도 성미가 급했던 장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로 진격할 것이며 관우를 추모하기 위해 3일 내로 모두 흰옷을 준비해 입으라는 명을 내리고 만약 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참수하겠다고 말했다. 범강과 장달이란 휘하의 두 부장은 장비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문책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장비가 술에 잔뜩 취하여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장비를 죽였다. 두 사람은 장비에 자른 목을 싸들고 오나라 쪽으로 가던 중에 오와 촉이 화친을 맺을 것이라는 소문을 접하고 난감해졌다. 장비의 목을 오나라로 가져가면 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둘의 목숨이 더 위태로워진 것이다. 진퇴양난에 처한 두 사람은 장비의 머리를 장강에다 버리고 각자 제 갈 길로 도주해버렸다. 다행히 부군의 어부가 강에서 장비의 머리를 발견하고 수습하여 강가에 묻어주었다. 유비는 관우에 이어 남은 장비마저 비명에 갔다는 비보를 접하고 애통함과 울분 속에 장비의 머리 없는 몸을 낭중성에 안장하고 장관우라고 추서했다. 그리고 나중에 수습한 장비의 머리는 운양성에 안장하였다. 221년 7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유비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복수에 나섰다. 그는 무협에서 이름까지 수십 개의 진영을 세워 오나라 군대와 대치하였다. 그러나 6개월간 대치하면서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던 오나라의 육소는 유비 진영의 약점을 간파하고 40여 개의 유비 성체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마지막 이릉의 전투에서 화공작전으로 유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 전투가 촉의 멸망을 재촉한 이릉대전으로서 유비는 대패하여 백제성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위나라의 조비는 손권이 자신에게 항복하여 봉작을 받기로 한 약속을 버린 데 분개하여 오나라를 공격했다. 일찍이 손권은 유비가 관우의 서륙을 위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오자 위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주 조비에게 밀사를 보내 항복한 바 있었다. 그리고 대신 위나라로부터 봉작을 받기로 약속받고 그 증표로 위나라로 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릉의 대전에서 크게 승리하여 유비를 격퇴시킨 오나라로서는 위나라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손권은 장강의 요새와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여 위나라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한편 유비가 육손에게 대패하여 백제성으로 도망친 것이 222년 6월의 일이고 다음 해인 223년 4월 유비는 63세의 백제성에서 일생을 마쳤다. 이릉의 대전투에서 육손에게 패한 후 시리에 빠진 나머지 병이 들어 재위한 지 불과 3년 만에 죽은 것이다. 이른바 유비탁고에 따라 유선이 17세의 나이로 그 뒤를 잇고 유비에게 소열제의 시호를 올렸다. 유비는 죽음에 앞서 공명에게 내 자식선은 노둔한 자식이니 만약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이 스스로 차지하도록 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공명은 눈물로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제 촉한의 운명은 승상인 제갈공명에게 달리게 되었다. 제11장 제갈공명의 남정과 북벌. 공명은 오나라와 화친을 맺은 후 북벌군을 출동시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려 하였다. 그러나 운남 지방에서 만족의 족장 맹획이 반란을 일으키자 공명은 북벌 계획을 뒤로 미루고 먼저 만족을 토벌하고자 225년 봄 원정길에 올랐다. 참군으로 마중 나온 마속이 맹획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진언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운남 지방을 평정하고 돌아와 촉한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정치개혁과 문화교류, 농업기술 발전 등을 추진하였다. 226년 위나라의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예가 왕위를 이었다. 제갈공명은 다음 해인 227년 전군을 이끌고 북쪽의 위나라 토벌에 나섰다. 공명이 이때 후주 유선에게 올린 글이 이 글을 읽고 울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유명한 출사표이다. 출사표를 올린 후 공명은 군대를 한중으로 출진시키고 다음 해 감숙성의 기산을 공략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유비가 죽은 후 수년간 촉으로부터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방비가 소홀하였다. 이런 때에 제갈공명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위나라의 조야는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위나라의 명제 조예는 이때 허창을 떠나 낙양에 있었는데 급히 장안으로 달려와 장압에게 군사 5만 명을 주고 촉한군을 막도록 하였다. 공명은 마속에게 작전을 지시하여 군대의 지휘를 맡기고 자신은 가정에서 위나라 군대와 싸웠다. 그러나 마속이 공명의 지시를 어기고 산꼭대기에 진지를 구축하였다가 위군이 물기를 끊는 바람에 장압에게 대패하였기 때문에 공명은 할 수 없이 나머지 군대를 거느리고 한중으로 돌아왔다.
한중으로 돌아온 공명은 다시 북벌을 시도하여 후주 유선에게 후출사표를 올리고 상관으로부터 진격하여 진창을 포위하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공방전이 20여일 계속되어 피차간에 기계와 비책을 다 썼으나 촉한군의 군량이 다하였기 때문에 공명은 일단 한중으로 철수하였다. 그 후 공명은 다시 위나라를 공격하여 기산을 포위하였다. 위나라에서는 사마이를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방어하게 하였다. 사마이는 수비작전으로 일관하였으므로 촉군이 아무리 싸우려 해도 응해주지 않았다. 장압이 한번 나와 싸운 적이 있었으나 공명에 의해 대패당했다. 그러나 군량이 다 떨어진 공명은 일시 퇴각하였는데 뒤쫓아 오던 장압은 촉군의 복병에 걸려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공명은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와 농업을 장려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한편 병사들을 쉬게 했다. 이렇게 힘을 기른 지 3년 만에 1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사곡으로부터 진출하여 위수 남쪽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마이는 수비작전으로 일관하고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제12장 오장원의 별이 떨어지다. 공명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북벌에서 식량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둔전을 실시하여 휴전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싸움에서 과로에 지친 공명은 오장원의 진중에서 234년 54세의 나이로 영면하였다. 참고로 오장원은 오늘날의 섬서성 보계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 자리에 제갈공명의 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은 여기서 가까운 한중시 교회의 정군산 기슭에 묻혀 지금도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촉한에서는 제갈공명을 정군산에 안장하고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다. 강유와 양이가 촉한의 철수작전을 지휘하였다. 227년부터 234년까지 7년 동안 6회에 걸쳐 감행한 제갈공명의 북벌을 육출기산이라고 한다. 참고로 기산은 감숙성 예현 동쪽의 기산보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삼국시대에 쌓은 성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명은 일찍이 병법의 원리를 발전시켜 팔진도법을 창안했다고 전한다. 이 진법은 적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독특한 진법이었으며 촉군이 철수한 후 사마이는 공명이 구축한 진지의 교묘함에 놀라 제갈공명은 참으로 천하의 기재이다라고 감탄했다는 말이 전한다. 참고로 공명의 정치가 사심없이 공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사가 있지요. 그것은 마속이 공명의 작전 명령을 어겨 전략상 요충지를 잃게 되자 마속의 재주를 애석하게 여기면서도 군법의 준엄성을 보이기 위하여 마속을 베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읍참마속의 고사입니다. 제13장 제갈공명을 이은 강유의 분투. 촉한에서는 제갈공명이 죽은 후 장완이 대사마가 되어 정치를 담당하였으며 장완이 죽은 후에는 대장군 비위와 동윤이 정치를 담당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공명정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충성을 바쳤다. 동윤이 죽은 후에는 강유와 비위가 정치를 담당하였다. 공명이 죽은 5년 후에 위주 조예가 병에 걸려 죽었으며 이때부터 태부 사마이와 조예를 이은 8살의 조방을 보좌하던 대장군 조상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사마이는 처음에는 조상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으나 거짓병으로 조상의 경계심을 풀게 했다. 그리고는 결사대 3,000명으로 정변을 일으켜 조상의 군사지휘권을 빼앗고 실질적으로 위나라의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였다. 이어서 사마의의 아들 사마소에 이르러 위나라는 조상의 아들 조안을 황제로 세웠으나 조안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였으며 사마소가 전권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황제의 노릇을 하였다. 한편 촉에서는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강유가 대장군의 직위에 올랐다. 강유는 촉의 최고 권력자인 상서령 장원의 지원으로 거듭 북벌을 일으켜 위나라를 치려했으나 오래지 않아 장원이 사망했다. 비위가 장원의 자리를 승계했으나 그는 전임자와 달리 북벌에 소극적이었고 내정에 치중했다. 어쩔 수 없이 대장군 강유는 여러 차례의 북벌을 10,000명 이내의 병력으로 감행할 수밖에 없어 성공하기 어려웠다. 강유가 위나라를 괴롭히자 사마소는 고심 끝에 등해와 종회를 장수로 삼아 촉한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후주 유선은 강유에게 죽은 비위를 대신하게 하여 위나라의 남하를 견제하게 했다.
강유는 공격적인 전술을 택해 9번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위나라의 장수, 등에, 곽회, 종회, 진태 등에게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환관 황후가 유선을 부추겨 내려진 퇴강령으로 어쩔 수 없이 군을 물려야 했다. 제14장 촉한의 멸망. 263년 강유는 종회가 한중에 진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다가 추격하던 등에게 대패했다. 강유는 군대를 정비하여 검각의 요새에 진을 치고 종회의 군사를 방어하려 하였다. 그러나 강유는 방어에 신경을 쓰다가 등해가 검각, 즉 검문관을 피해 험난한 길을 뚫고 성도를 기습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촉한의 패망원인이 되었다. 등해가 검문관을 우회하여 험준한 은평산을 넘어 성도로 향하던 당시 강유는 검각에서 종회를 맞아 분투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주 유선은 진격해온 적장 등해가 성도 북쪽에 이르자 군신을 거느리고 신하위에로서 항복하였으며 황제의 칙명으로 강유도 부장들과 함께 종회에게 항복하였다. 이때가 263년, 유비가 황제에 오른 지 43년이 되는 해였다. 유선의 아들 유심은 후주 유선의 항복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았으나 결국 유비의 사당에서 통곡하고 처자를 죽인 후 자살하였다. 위나라에서는 항복한 촉한의 후주 유선을 낙양으로 보내어 안락궁에 봉하였다. 유선은 낙양에서의 편안한 생활에 만족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가 정말 유비의 아들 유선일까 의심할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한다. 사마소는 제갈 공명이 있어도 이런 상태의 군주는 도저히 보좌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강유가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라고 한탄했다고도 한다. 공명의 아들 제갈첨은 험준한 산악을 뚫고 나타난 등해의 군대를 맞아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그 아들 제갈상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항복 후 후주 유선이 위나라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강유는 촉에 남아 종회 휘하로 들어갔다. 거기서 촉 재건의 기회를 엿보던 그는 종회를 부추겨 반란 계획을 세웠다. 등해가 촉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오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조정에 상주하고 들떠 있을 때 종회는 당시 위나라의 실권자 사마소에게 등해를 참소하고 그를 체포하도록 했다. 체포된 등해는 아들과 함께 낙양으로 압송되었다. 마침내 최대 경쟁자를 제거한 종회는 촉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마소는 촉의 정세가 심상찮음을 감지하고 병력 10만을 장안으로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264년 1월 종회는 사마소가 보낸 10만 병력의 압박을 느끼고 강유와 함께 반란을 계획보다 앞당겼으나 호연 등 휘하대 부분의 위나라 장수들이 난에 가담치 않고 거꾸로 공격해와 그의 반란은 실패했다. 성도를 지키던 강유는 적은 격퇴할 뿐이라고 외치며 적진에 뛰어들어 6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곧 종회도 살해되어 나는 진압되었고 충나라 재건의 꿈도 사라졌다. 한편 압송 중 반역의 혐의를 벗고 풀려난 등해는 성도로 돌아오려 했지만 위관의 음모로 면죽에서 장남과 함께 살해된다. 제15장 위나라와 오나라의 멸망. 한편 조조의 아들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선양받아 위나라의 황제가 되었으나 이 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마이가 정적인 조상을 물리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고 조위, 즉 조씨의 위나라 3대 왕제 조방과 4대 왕제 조모를 멋대로 폐위한 것이다. 조위의 마지막 황제인 원제 조원의 밑에서 사마씨의 수장인 대장군 사마소가 승상에서 진궁을 거쳐 진왕으로 승작되자 그 아들 사마염은 왕세자가 되었다. 사마소가 황위에 오를 기회는 많았으나 그는 주공과 조조의 선례를 따른다며 황위에 오르지 않았다. 265년 사마소가 죽자 진왕을 승계한 사마염은 조안을 겁박하여 선위를 요구했다. 겁에 질린 조안이 황제에서 물러나자 사마염은 그를 진류왕으로 봉하여 내친 후 국호를 진으로 바꾸어 황좌에 올랐다. 참고로 역사에서는 사마염이 세운 이 진나라를 훗날 사마해가 북방의 유목민족을 피해 남쪽에 세운 피난정권인 동진과 구별하기 위하여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280년 서진의 명장 두예와 왕준의 분투로 손호가 다스리고 있던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영웅이 명멸하던 60년 삼국시대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사 삼국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